자, 세 번째 사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었죠. 1997년 외환위기. 우리가 통상 IMF 사태라고 그러죠. 이 IMF 사태 때에도요, 저는 그 위기의 원인을 이론적으로 밝혔습니다. 당시 기존 경제학자들, 그들의 견해, 그리고 IMF의 공식 견해로도 IMF 사태의 원인은, 주된 원인은 관치 경제와 재벌의 선단식 경영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거기에 동의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관치 경제, 재벌의 선단식 경영이 꼭 97년에만 있었습니까? 아니, 1990년대에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1980년대도 있었습니다. 1970년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외환위기가 안 일어났죠? IMF 사태의 원인을 관치 경제나 재벌의 선단식 경영에서 찾는 그 견해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저는 그 위기의 원인을 저의 이론에 입각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별도로 여러분께 소상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그래프상에서요, 이 데드 크로스가 이루어진 이 지점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원인을, IMF 사태의 원인을 이론적으로 밝히고, 그리고 한 가지 예측을 했습니다. 근본의 외환위기는 앞으로 2년 내에 고환율에 따른 높은 환율이죠. 환율이 IMF 사태 이전에는요, 1달러당 767원 정도로 낮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IMF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환율이 2,000원 수준까지 육박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고환율에 따라서 수출이 잘 되고 수입은 줄어듭니다. 그러면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는 거죠. 그 고환율에 따른 경상수지 누적 흑자가 IMF 사태 발생 종전까지의 누적 적자, 그 금액이 약 500억 불이었습니다. 종전까지의 누적 적자 500억 달러를 상쇄하는 시기에 봄눈 녹듯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나중에 당시 대통령이시던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IMF 졸업을 선언하셨습니다. 언제 선언하셨냐면 위기 발생 한 1년 반 정도 지난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 무렵에 제가 그 발표를 보면서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통계를 확인했더니 IMF 사태 이후 그 실질적인 사실상의 졸업을 선언하신 그 시점까지의 누적 흑자가 정확하게 50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저의 이론을 실제 경제 정책에 적용해서 성공한 몇 가지 사례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강의에서는 제가 기존 경제학에 도전하는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또 제가 경제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한국 경제에서 일어났던 주식시장 대침체, 살인적 고금리, IMF 사태와 같은 여러 위기 상황에서 제가 저의 새로운 이론들을 실제 정책에 어떻게 적용해 어떻게 성공을 거두었는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될 본 유튜브 강의에서는 여러 경제 현상들이 어떤 원리에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강의가 당장에 알아듣기 쉽고 재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틀린 것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께서는 시간만 허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판단까지도 그르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용은 정확한데 너무 어려워도 안 되겠죠. 저는 정확한 내용을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현실의 논쟁적인 경제 문제들에 대해서도 권력이나 시류 눈치 보지 않고 엄정하게 이른바 춘추필법으로 제 견해를 밝히고 여러분과 토론하는 기회도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춘추 필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추 필법. 봄춘자, 가을추자, 붓필자, 법자죠. 춘추필법. 여기서 춘추는 그냥 단순한 봄, 가을이 아니죠. 공자께서 기술하신 역사서입니다. 공자께서 노나라의 연대기를 중심으로 이 역사서 춘추를 기술하실 때 권력이나 시류 눈치를 보지 않으시고 대의명분에 맞추어서 엄정하게 기술을 하셨습니다. 사실 군주시대 때 역사서를 기술하는 일은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군주들의 선조들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기술하게 되면 현 군주의 노여움을 살 수가 있죠. 또 현 실력자의 비위를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께서는 엄정하게 이 춘추를 기록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심정으로 춘추 필법으로 여러분께 제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또 다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제학자들이 제시한 전망이나 예측 잘 맞나요? 잘 맞습니까? 아니죠. 맞기 아니면 틀리기까지는 아니지만 적중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편이죠. 묘한 일이지만 특히 경제 위기나 주식시장 붕괴와 같은 중대 국면에서는 그들이 제시한 예측들이 번번이 빗나갑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빗나가더라도 기존 경제학자 그분들은 자책, 반성, 사과 같은 것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경제학에 도전하겠다고 생각하는 저의 경우는 어떨까요? 기존 경제학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였을까요? 마찬가지였다면 도전의 의미가 퇴색되겠죠. 물론 귀신이 아닌 한 미래의 모든 일을 일일이 다 적중시킬 수는 없고 이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한국 경제나 세계 경제의 중대 국면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제시했던 예측들은 사전 경고, 진단, 처방, 향후 전망까지 포함한 그 예측들은 적어도 지난 30년간은 매번 거의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사실입니다. 설마 과연 그랬을까? 그랬더라도 우연의 일치였겠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족집게 연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같은 적중이 가능했던 것은 저의 이론이 현실에 보다 적합한 이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론의 현실 적합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이론에 입각해서 제시하는 전망의 적중도도 높아지기 마련일 것입니다. 이 강좌에서는 틈틈이 그런 저의 새로운 이론들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공개적으로 예측했던 것들 중에서 이전 강의에서 소개해드린 오래전 것들 말고 1990년대 것들 말고 2008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것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08년에 일어났던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11년에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제가 2012년 그리고 2013년에 제시했던 주요국 경제 전망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의 아베노믹스죠. 일본 경제 전망, 그리고 2013년에 제시한 전 박근혜 정부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정부 하에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 그리고 현 문재인 정부,
현 문재인 정부의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것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적중도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 경제가 더 잘 보인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고, 더 중요한 것은 한국 경제는 지금 성장 엔진이 고장날 수도 있는 위험한 변곡점에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회차 강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